올해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5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반전의 서막, 일상력의 회복, 세 번째, 나를 찾아가는 시간, 네 번째,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 다섯 번째, 다가온 신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의 서막, 팬데믹이 쌓아 올린 3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요. 신시장입니다. 원택트와 콘택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비대면을 이제 원하는 이런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어 있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업들은 빠르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줌 같은 기업들도 뭐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루미 비즈라는 사이트 기업이 있는데요. 화상 솔루션 업체죠. 거기도 엄청나게 이제 외부에서 투자 받았겠더라고요. 저도 그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난해 첫 시작할 때 줌 바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콘택트와 언콘택트에 대한 조화죠. 그 다음 소비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격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느냐가 갑니다. 실제로 이제 편의점이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영향이 끼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쏠림 현상도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 있긴 하지만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가를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보복 소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부유해서 자기의 이제 더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항상 이런 것들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이런 소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70억 명이 함께하는 조별과제라는 거예요. 필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요. 자연의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충격적인 방송 중에 하나가요. 브라질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 브라질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 지구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코로나가 닥쳤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고자 한 건데요. 육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이제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죠. 육식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닭고기,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그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소고기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바라봤더니요. 소고기가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그리고 소고기 트림이라든지 소고기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목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 동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불과 한 5년 미만 동안 브라질이 이제 산을 태우는데요. 국가 주도로 이제 산을 태웁니다. 아마존을 그 열대 우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 태우는 거죠. 왜 태우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벌목해가지고요. 그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소에게 먹일 사료를 키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화전이잖아요. 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한반도 8배 규모를 불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서식처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박쥐가 가장 가깝게 이제 인간의 근처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흑사병처럼 지벼룩이 오듯이 이제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이제 크게 끼치고 있어서 필환경이 너무나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품이나 기업이 쉽게 환경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요.
힙하게, 좀 핫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찐 환경, 가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ESG 고려, ESG 경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이런 기후변화나 탄소, 그리고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에 얼마나 기업이 신경을 쓰면서 제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느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단순한 만족뿐만 아니라 고객의 어떤 프라이버시에서부터 고객의 인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속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까지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 가공업체는 지금 이제 기업의 생사 기로에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가 얼마나 투명하느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회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느꼈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미중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든 간에 기술은 느리지만 결국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도 정도, 빠르면 2035년 정도의 GDP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엄청나게 날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 트럼프보다 온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가 중에 협상가입니다. 앞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도 자기 거를 충족을 시켜주면 뒤로는 해줍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러스트벨트의 어떤 기업이나 상품들을 중국이 사거나 구매하거나 그쪽에 이제 만들어주면 풀어줍니다. 근데 바이든은 철저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처럼 초토화가 될 겁니다.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무너지면 중화사상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개선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첨예한 충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런 경제, 사회,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타인과 지금 떨어져서 상당 기간 살았지만 결국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김남도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 재난이잖아요. 지금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노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 오히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도 잃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어쩌면 우리가 정신 문명을 전 세계에서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일상력의 회복입니다. 아주 유명한 쥬라기 공원 1탄, 아주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DNA를 통해서 공룡을 복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면 안 되니까 암컷만을 놓는단 말이에요.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과학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떻게든 얘들이 다시 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자가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주라기 공원이 난리가 나죠. 그때 영화를 보면서 얻었던 충격은 진짜 공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 있는데요. 생명은 우리의 삶은요, 결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더라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수는요,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대기 때문입니다. 인간 삶의 변수는요, 하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좋게 바라본다라면 어떻게든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2020년은 너무나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통제받는 것, 마스크 하나 끼고 강의하는 것조차도 숨이 막혀서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을 강의를 연속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된 거죠. 아마 강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자, 2021년은요, 올해는 나름대로 그 대안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한 개인적으로도 모색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집방이라고 하잖아요. TV에, 거의 모든 TV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집방이 있죠. 물론 최근에는 스우파가 모두 점령을 해서 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집방에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상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공간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이어라고 이렇게 해서 층층이 쌓는다라고 해서 기본층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집이죠. 공간의 기능을 이제 더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간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거 하고 지금처럼 강의하고 강의 듣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의 촬영하고 또 모임하고 일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평소보다 1.5배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어떤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인테리어 쪽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거의 50%에서 2배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매출이 30%에서 50% 정도가 다 늘었습니다. 기본 레이어를 이렇게 가꾸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해졌고요. 두 번째가 응용 레이어입니다. 집에서 이런 학습이나 근무나 강의나 어떤 일이나 취미생활까지 즐기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다기능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지난해부터 멀쩡하던 가구들을 자꾸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직장을 저희 아내도 다니고 있는데요. 집이 계속 오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식이나 주변에 모임이 없다 보니까 집이 계속해서 오래 있다 보면 멀쩡하던 게 멀쩡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공간을 자꾸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집을 바꿨죠. 올해 이렇게 저도 집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제 확장 레이어. 공간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세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가도 괜찮을 정도의 공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한다든지 커피숍이 아니면 다른 공간들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확장 레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해 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주거 생활을 첫 번째로 하고요. 스마트한 업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즐겁게 지금 여러 사람들 만나서 놀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가 생활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차박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프 보조스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바뀌지 않을 것이 10년 후에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안다라면 그게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아마존은 그렇게 지금 전 세계 이제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면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무엇이 변하고 앞으로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사실 어렵겠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을 나의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러티브 자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가치, 우리 기업의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요즘 소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 자신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 중심 시대라고 해서 나중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짓는데요. 정말 나다운 게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색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나다워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 때도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상품인가, 나다운 상품인가, 내가 공유할 상품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줘야지만이 그런 상품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온 것 같은 상품.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떠올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어렵지만 가장 혁신하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사실 한국이 선도적으로 조금 못해온 부분이 있어요. 사실 거의 이제 따라오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초입에 있지만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해와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영역을 개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못 해왔던 기업들은 이제 뒤처지게 되고 도태가 되게 되는 거죠. 조지 슈페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이제 자리 잡고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존에 대한 과감한 파괴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저희 자녀들도 넷플릭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난해부터 이제 넷플릭스를 사인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원래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혁신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어쩌면 지금 비디오 방이라고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싹 다 사라질 때 진짜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굉장히 지금 각자 아까 초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잘 견뎌 오셨잖아요. 이제는 견뎌오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혁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신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N차 시장, 그러니까 중고시장. 여러분들도 아마 한동안 당근마켓, 저희도 이사를 하면서 당근마켓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들 당근마켓에 올려서 엄청나게 돈을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잘 몰라가지고 비싼 거를 너무 싸게 올린 것도 있긴 했었지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품들을 이제 당근마켓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외 시장을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미 또 겁이 나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금은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근마켓도 엄청나게 이제 혁신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너무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처럼 거기에서 수익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이미 이제는 대기업 수준으로까지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가 구독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이든 지금 이제 최근에는 디즈니가 이제 와서 디즈니 플러스 구독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전부 이제 구독 시장을 넓혀 나가려고 난리입니다. 뭐 음반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 유튜브 구독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구독자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김미경 원장님도 예전에 한 방에 이렇게 날라갔다가 유튜브로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제 함부로 이제 못하죠. 최근엔 미래시장 이런 특강을 방송 대신해서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시면서 그걸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역제안까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구독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제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 퀴즈를 이제 Z 세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Z generation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함께 성장 금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20대지만 10대 때도 그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10만원치, 20만원치 투자해서 몇 퍼센트 가져오는 작은 펀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이제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대 트렌드를 10대 트렌드 상품을 10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백신, 두 번째가 중고 거래 플랫폼, 세 번째가 전기자동차 압도적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네 번째가 공모주, 그러니까 한 주라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아주 압도적인 큰 바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크게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먹거리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도 몇 배 규모가 큽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400조 원 규모가 400조 달러가 먹거리 시장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K푸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역주행 컨텐츠. 지난해 롤린인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주행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디자인, 가전, 수제 맥주, 여행, 숙박업, 그 다음 이색 농산물,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또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지금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 변동성, 모호성, 거기에서 생존 전략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강의, 김난도 교수님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기 또 바쁘시고 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또 들으시려고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재미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트렌드가 엮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틈새 시장, 그러니까 초니치 마켓을 타고드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언택트와 그리고 모바일, 그죠?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까지 훑어봤고요. 2022년도 들어갈 건데요. 딱 시간이 됐네요.